며느리 말만 듣고 아들이 절 버렸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사람 일이란 게 참 모릅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서 새로 시작했고, 지금은 그 애들이 고개 숙이고 찾아오게 되다니 말이죠. 아들을 뒤에서 조정해 나와의 연까지 끊게 만든 바로 그 며느리가 말이죠. 복수하고 싶지 않냐고요? 네, 했습니다. 화끈하게. 어떻게 됐냐고요? 그건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을 들렀습니다. 과일, 반찬거리, 생활용품까지. 양손 무겁게 들고 아들 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또 이걸 왜 사오세요? 며느리는 짐은 본 척도 안 하고 문을 열고는 한마디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아유, 어머니 덕분에 장 보러 안 가도 되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요. 요즘엔 얼굴만 봐도 벽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갔고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죠. 버릇처럼요. 그 집에 가면 당연히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안 하면 어색해서요. 근데요,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굳이라는 그 말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이 쓸데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대신 부담스러워했고 아들은 그냥 조용히 물만 마시더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제가 사온 반찬이 냉장고에 쌓이기 시작했고 그걸 버리는 모습을 우연히 봤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점점 뜸해졌고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결정적인 건 아들 생일. 제가 케이크 하나 들고 찾아갔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 받더라고요. 차는 있는데 불도 켜져 있는데 결국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엔 안 해도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엄마가 자주 오는 게 좀 부담된대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담이라니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저는 그 집에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 쓸모가 다한 사람, 귀찮은 사람, 외면하고 싶은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장 보고 기저귀 사다 나르고 가사 도우미 부르면 한 달에 100은 나가요. 결국 그저 할 일 없는 노인 취급이었죠. 어머니는 시간 많잖아요. 며느리의 그 말이 사람 하나를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저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그렇게 달라진 데에는 어쩌면 제 잘못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저는 허전하고 무서웠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누워있는 게 이상하게도 더 슬프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애도 크고 방이 좁아. 엄마가 지금 집을 파시면 우린 그 돈으로 좀 넓은 데로 옮길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망설이다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로 옮겨 살게 되었죠. 작은 평수의 낯선 동네, 조금 외진 골목길 끝에 있는 집.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엄마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아들네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돈을 건네주고 나니 연락이 줄고 태도도 달라졌죠. 그 변화는 바로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조정해 집을 받아내고는 그 이후로 저에 대한 온갖 험담을 지어내 아들과 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요즘 애들이야 뭐 다 바쁘고 챙기기도 어렵다지만 그래도 한 통의 전화쯤은 오지 않을까 했죠. 오전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카톡 알림 울릴 때마다 심장이 벌렁대고 누구한테서든 전화가 올까봐 화장실도 급히 다녀왔죠. 딸과 사위가 전화와서는 못 가서 미안하다고. 주말에 같이 밥 먹자라는 연락만 오고 아들네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정말 단 한 통도요. 그 흔한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문자도 며느리한테는 없었어요. 허전한 마음에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죠. 혼자 끓인 미역국에 촛불 없이 노래도 없이 혼자 밥을 먹고 앉아 있으니 목구멍이 자꾸 막혔어요. 젓가락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슬픈 것도 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렇게까지 밉게 굴었나. 며느리가 싫어한 건 나인데 왜 아들까지 이러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온몸을 이불에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 미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터졌어요. 미숙아 나 생일인데 아들도 며느리도 울음을 참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애순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런 거야. 순간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늘 조심했어요. 며느리 눈치 아들 기분 늘 맞추고 또 맞췄죠. 싫은 소리 한 번 못했고 섭섭한 말도 삼키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내가 나를 먼저 지켰으면 그렇게까지 비참해지진 않았을 텐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다 주고 다 버려지고 다 참는 인생은 이제 그만하자. 그 결심이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을 이불 속에서 살았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세수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하루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딸이 서 있더군요. 회사 다닌다며 늘 바쁘던 아이가 웬일로 찾아왔나 싶었는데 제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으니 말없이 안아주더군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내 생일도 몰라.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딸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의 사랑, 노력도 무시하는 그 사람들 말고 엄마 인생 살아봐요. 엄마는 잘하는 게 있잖아. 칼국수 말이야. 나 어릴 때 엄마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가 해주셨던 손칼국수. 그걸 이어서 제가 아이들 어릴 때 많이 해줬었죠. 엄마 우리 그냥 조그맣게라도 해봐요. 나도 주말마다 도와줄게. 그 말에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밀가루 한 봉지를 꺼내 반죽을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딸이 한 젓가락 먹고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엄마 이거 진짜 팔 수 있겠어. 웃으며 말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길로 남은 적금 다 털어서 동네 상가의 점포를 알아봤습니다. 엄마 작아도 괜찮아.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딸과 저는 허름한 가게를 계약하고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주방칼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괘씸한 며느리 반찬 만드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은 포스기 배우고 저는 칼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첫 가게 문을 열던 날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시작됐습니다. 내 인생 2막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썰렁했습니다. 새벽부터 문 열고 테이블 닦고 국물 끓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명 많아야 2명. 딸은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라며 웃어줬지만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나는 인생을 걸었는데
세상은 내게 눈길조차 안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일주일쯤 지나 한 아주머니가 칼국수를 먹고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그날 이후 그분은 2번, 3번 더 왔고 친구들을 데려오더니 그 친구들이 또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여자가 혼자 와서 칼국수 사진을 찍고 먹는 영상도 찍더라고요. 그러곤 말했어요. 블로그랑 유튜브에 좀 올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처음엔 별 기대 안 했는데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오더니 여기 유튜브 보고 왔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이 가격에 너무 맛있는데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맛있는 걸 해주는 사람으로 불러주는 기분. 사장님, 오늘도 국물 끝내줘요. 손님들의 농담, 웃음, 반찬 비우는 그릇. 그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딸은 주말마다 와서 서빙을 도와줬고 퇴근 후엔 가게 청소를 해줬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가게 앞에 줄이 생긴 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 그 조그만 가게 계약서 쓸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칼국수집 화제라고 하던데 혹시 촬영 가능할까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TV에 나온다니. 딸이 2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스타 되겠어. 그날 밤 하루 장사 마치고 불을 끄기 전 주방에 혼자 앉아 조용히 국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칼국수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다시 살렸네. 그렇게 내 인생은 정말 칼국수 한 그릇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오픈하기도 전에 줄이 생기고 반죽은 매일 모자랐고 그릇이 부족해서 급하게 접시 사러 뛰어간 적도 있었죠. 딸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진짜 대박 난 것 같아. 직원도 뽑고 딸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옆 점포가 나와서 그 자리까지 확장했습니다. 장사가 안정되니까 그 다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게 한 군데로는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딸과 상의해서 포장 전용 메뉴도 만들었죠. 그 즈음에 사위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도 이제 진지하게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거 충분히 더 키울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해 가을 처음 장사했던 본점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결국 3층짜리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1층은 본점 그대로 유지하고 2층은 단체석이랑 가족석, 3층은 예약 손님이나 칼국수 클래스 공간으로 활용했죠. 그리고 몇 달 후 바로 옆 건물도 매물로 나왔길래 그렇게 옆 건물까지 인수해서 포장 전문 매장이랑 밀키트 작업 공간까지 만들었죠. 지금 우리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새로 인수한 건물. 현판식 날 시장 상인회에서 축하 화환도 들어오고 지역 뉴스에 기사도 났습니다. 엄마 손 칼국수 연매출 100억 돌파. 방송팀은 또 찾아왔고 이번엔 성공한 여성 창업가로 출연했죠. 딸은 이젠 명품백 하나쯤은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사위는 국산 SUV 팔고 수입차 한 대 굴리고요. 은행에서 프라이빗 창구로 상담 받는 날. 직원이 그러더군요. 이 정도 매출이면 사업자 신용등급 거의 최상입니다. 하루는 납품업체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저희랑 독점 계약하시면 단가 조정 가능합니다. 이젠 줄 서는 건 손님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건물 3개를 다 매입하고 우리 칼국수 매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만의 왕국이 탄생하였지요. 사위는 이제 말합니다. 어머니, 여긴 그냥 식당이 아닙니다. 지역 명소고 하나의 브랜드예요. 그 말이 전혀 과하지 않게 느껴질 만큼 나는 성공했습니다. 딸이 TV를 보다가 그러더군요.
엄마 이거 혹시 오빠네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웃어넘겼습니다.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며칠 후 가게 앞에 낯선 듯 낯익은 두 사람이 섰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제 아들. 둘 다 머리를 숙인 채 가게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군요. 딸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저기 오빠랑 그 여자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놀라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먼지가 한 번에 내려앉는 느낌이랄까요. 둘 다 문 앞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더니 그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홀 아닌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분노? 연민? 놀라움? 아니요.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들었습니다. 이제는 감정 소모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 잠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땐 저도 너무 철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땐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칼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먹어. 근데 계산은 하고 나가.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온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그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매몰찬 말들. 그리고 텅 빈 생일날 저녁.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을 생각해라. 난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국수를 절반도 못 먹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니들한테는 그냥 막대해도 되는 시어머니였을지 몰라도 여긴 내 인생 다 걸고 일군 내 왕국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래요. 그날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람들이 줄 서서 찾아오는 거대한 기업의 사장님이라는 걸요. 며느리와 아들이 다녀간 그날 밤. 딸이 그러더군요. 속이 좀 후련해졌어? 글쎄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분명히 복수였고 내가 이긴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공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감정도 다음 날 아침이면 사라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전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칼국수 남았나요? 포장되나요? 예약 꼭 해야 하나요? 그렇게 나는 칼국수 여왕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제가 독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로 살 땐 당하고만 살던 사람이 장사 시작하더니 돌변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원래 제 모습이었다는 걸요. 다만 그전엔 누구한테도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을 뿐.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만 살아왔던 제게 이제 사람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칭찬보다 좋더군요. 한 번은 손님 중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 가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맛도 있고 예전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맛이 나서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뒤로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한때 가족조차 내 마음을 몰라줬는데 이젠 모르는 손님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껴졌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제 저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하더군요. 오빠 내가 손자 데리고 왔다 갔어. 뭐? 그 손자라는 애가 몇 살인데? 5살이래. 이제 말도 제법 잘해. 심장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가게 앞. 이번엔 아들과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머리 질끈 묶고 어정쩡한 복장의 며느리도 따라왔죠. 어머님, 제발 아이만큼은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눈매가 나직더군요. 어릴 적 우리 아들 모습이 겹쳐 보였죠. 그 순간 속으로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 손자는 죄가 없다. 그렇다고 쉽게 품에 안아줄 순 없었습니다. 애는 두고 가. 그리고 너는 설거지부터 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가게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달아올라도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조금 더 깨끗이 해. 저 접시 다시. 냄비 닦을 때는 손으로 안쪽을 만져봐야지. 면 삶을 땐 타이밍이 생명이야. 넌 아직 멀었어. 저는 한마디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 내가 겪었던 그 무시와 냉대를 그대로 되가 봐줄 뿐이었죠.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기 시작했죠. 저기 설거지하는 사람 예전 그 며느리라며?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묵묵히 일했죠. 가끔 쉬는 시간에 손자를 슬쩍 안아보며 혼자 눈시울 붉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아, 얘도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그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생각했죠.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이제 겨우 그 초입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닙니다. 다만 손자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숨이 쉬어집니다. 하루는 손자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요즘 웃어. 그 말을 듣는데 목이 꽉 메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웃음소리에 분노가 먼저 올라왔을 겁니다. 이제 와서 웃어? 하고. 그런데 이젠 그 웃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 방식으로 배워가고 제 기준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니까요. 딸과 사위는 여전히 든든히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젠 누가 봐도 제 오른팔, 왼팔이 따로 없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면 손자는 앞치마 입고 주방 쪽에 어슬렁거리며 앉아 있곤 하죠. 할머니, 나도 크면 국수 삶을 수 있어? 아이고, 너는 우리 집 전무님이셔. 그리고 그날 그 며느리는 여전히 뒷주방 설거지통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소개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묵묵히. 언젠가 딸이 물었어요. 엄마, 지금 행복해? 전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는 억울하진 않아. 그래요. 그게 복수입니다. 누구를 망하게 하지 않아도 내 삶을 지켜내고 내 존엄을 회복하고 내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 나는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사장이며 누군가에게 평생 그리운 맛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복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더 잘 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